평화로운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한 소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내 동생을 돌려줘. 동생이 여기 묻혀 있어. 민준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찢어놓았고 6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6살 아이의 말이 환상으로 치부되었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 애달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해맑은 초등학교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 뒤로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고 앞으로는 작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운동장은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몇몇은 느티나무 아래 모여 간식을 나눠 먹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선생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붉은 벽돌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곧 충격적인 사건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1학년 A반의 민준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원래 내성적이고 친구가 별로 없어 주로 혼자 놀거나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곤 했다. 오늘 그의 커다란 눈동자는 멍하니 운동장 중앙의 붉은 벽돌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공간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질 때까지는 동생 돌려줘.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는 벽돌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내 동생 돌려줘. 동생이 저기 밑에 있어. 민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운동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술래잡기 하던 아이들이 멈춰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 아이들은 민준이가 무슨 놀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킥킥 웃었지만 그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웃음을 거두었다. 민준의 담임인 윤서연 선생님이 급히 달려왔다. 민준아, 괜찮니? 진정하자. 서연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달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몸부림치며 작은 손으로 붉은 벽돌을 가리키며 흐느꼈다. 내 동생이 저기 묻혀 있어요. 내가 실수로 동생을 묻어버렸어. 그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깜짝 놀라 민준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운동장 한복판에 홀로 놓인 붉은 벽돌, 특별할 것 없어 보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럴 리가 없잖아. 선생님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섬뜩함을 느꼈다. 민준의 눈빛은 장난치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생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깊은 진짜 고통을 담고 있었다.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손가락질하며 속삭였다. 민준이가 미쳤나 봐. 한 남학생이 외치자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울면서 반복해서 붉은 벽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동생이 저기 있어요. 꿈에서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었어요. 서연 선생님이 민준이를 일으켰지만 아이는 너무 약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울음소리가 점점 운동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혼란스러운 시선을 끌었다. 쉬는 시간의 즐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불안감이 감돌았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쉬는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연 선생님에게 이끌려 교무실로 들어간 민준이도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셔츠 끝자락을 꽉 쥐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내 동생이 붉은 벽돌 아래 있어요. 내가 동생을 구해야 해요. 서연 선생님은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의 절망적인 눈빛에 불안함을 느꼈다. 민준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내성적인 아이를 그토록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일까? 사건 소식은 빠르게 학교 전체로 퍼졌다. 회의실에서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체육교사 강지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애가 귀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야. 환영에 시달리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
몇몇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가 쌍둥이 형제와 꽃무늬가 있는 파란 천에 대해 말한 세부 사항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이가 너무 생생하게 말해요. 마치 정말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요. 교장 김민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마도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군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더 걱정할 겁니다. 학교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일부 학생들은 운동장 아래 귀신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몇몇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민준이가 심리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서연 선생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소름 끼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민준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그 붉은 벽돌, 모두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수수께끼 같았다. 평소처럼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이제 무거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민준의 사건 이후 교사들은 더 이상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모여 쌍둥이 형제와 묻힌 아기에 대한 소문을 속삭였다. 서연 선생님이 민준이를 양호실로 데려가 쉬게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얇은 담요를 꽉 쥐고 충혈된 눈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듯 중얼거렸다. 동생아, 미안해. 형이 구해줄게. 서연 선생님이 옆에 앉아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고 장난꾸러기부터 내성적인 아이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민준이처럼 그런 상태에 빠진 아이는 처음 보았다. 아이는 단순히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운동장 중앙의 붉은 벽돌을 언급할 때마다 민준의 눈빛이 밝아지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내 동생이 진짜 저기 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꿈에서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다고 했어요. 서연 선생님은 작은 푸른 천에 대한 세부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라 6살 아이의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잠시 쉬어보자. 선생님이 너의 어머니와 얘기해볼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선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민준이가 상상하고 있다면 왜 넓은 운동장에서 하필 그 한 벽돌을 정확히 가리킬까?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민준이가 태어나기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회의실에서 교사들 사이의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다. 체육교사 강지훈은 여전히 조롱하는 태도였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 애가 귀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이제 환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서연 선생님,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학교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하지만 국어교사 이하은이 반박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준이는 내성적이고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게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요. 푸른 천, 작은 꽃무늬, 붉은 벽돌. 어떻게 6살 아이가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교장 김민석은 신중한 사람이었다.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민준이의 확신은 무시할 수 없었다. 우선 학부모에게 알려야겠군요. 김 교장이 결정했다. 서연 선생님, 민준이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주세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사도 연락하겠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소문을 퍼뜨릴 테니까요. 장수연, 민준의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학교에 도착했다. 그녀는 방금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고 바느질 작업으로 옷에 실밥이 잔뜩 묻어 있었다. 서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녀는 거의 화를 냈다. 서연 선생님, 아이를 너무 응석받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저는 민준이 하나만 낳았어요. 병원 기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무슨 쌍둥이 동생이 있겠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민준아,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 이렇게 말썽 피우면 어떡하니? 하지만 민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는 몰라요. 내 동생이 운동장 밑에 있어요. 난 동생이 우는 걸 봤어요. 동생은 나랑 닮았는데 더 작아요. 동생은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서 바로 저 붉은 벽돌 아래 묻혀 있어요. 민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수연을 충격에 빠뜨렸다. 서연 선생님은 그녀가 떨리는 것을 보고 않도록 도왔다. 수연 씨, 진정하세요. 아마도 민준이가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연은 6년 전부터 보관해온 병원 기록을 휴대폰으로 열었다.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산모 장수연, 남아 출산, 체중 3.2kg, 날짜 2018년 5월 15일, 제왕절개 수술에서 특이사항 없음. 그녀는 화면을 서연 선생님에게 보여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쌍둥이 출산 같은 건 없었어요. 서연 선생님은 기록을 자세히 읽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만약 모든 것이 수연의 말대로라면 왜 민준이는 그런 이상한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시선은 운동장을 향하고 있었다. 붉은 벽돌이 홀로 놓여 있는 곳을. 선생님, 저기를 파보세요. 민준이가 속삭였다. 내 동생이 저기 아래 있어요. 동생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양호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연 선생님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연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민준이가 자주 악몽에 시달려 한밤중에 깨어나 자신과 닮은 아기에 대해 소리치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서연 선생님은 상황을 다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교장은 보고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이 더 길어질 수는 없어요. 만약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전교생이 불안해질 겁니다. 지역 경찰에 연락해서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서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경찰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민준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운동장 아래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2명의 경찰관이 학교에 도착했다. 그들은 서연 선생님과 수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실에서 민준을 신문했다. 선임 경찰관 박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너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니? 누가 너에게 쌍둥이 동생에 대해 말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붉은 벽돌 아래 묻혀 있다고 했어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었어요. 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동생이 저를 불러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준호는 신중하게 민준의 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다. 정말 확실하니? 거짓말은 나쁜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운동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생님들, 저기를 파보세요. 진짜예요. 아이의 확신에 준호는 놀랐다. 그는 서연 선생님에게 돌아섰다. 선생님, 이 일이 단순하지 않은 것 같군요. 아이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을 파는 것은 큰일이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연은 한쪽 구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경찰과 상의한 후 김 교장은 붉은 벽돌 주변 지역을 임시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한 인근 도시에서 심리상담사를 불러 민준의 상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심리상담사 박지원이 민준과 대화한 후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에게 심리적 장애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운동장 아래에 묻힌 형제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가 그런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안전한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문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민준이가 귀신에 씌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이 예전에 공동묘지였거나 오래된 야전병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장 김민석에게 압력이 가중되었다. 서연 선생님은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희미한 불빛 아래 붉은 벽돌을 바라보며 운동장에 서 있었다. 과연 그 아래에 비밀이 묻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문했다.
김 교장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다시 경찰에 전화했다. 이 일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준호 형사님이 동의하시면 내일 아침 팀을 보내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맞다면 파볼 것이고 아니라면 최소한 아이가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 선생님은 통화를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과가 어떻든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두려운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규칙적인 삽과 곡괭이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노란 경고 테이프 밖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모든 시선은 붉은 벽돌 아래 파여진 구덩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사팀은 조심스럽게 흙을 퍼올렸고 따뜻한 날씨임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민준이는 서연 선생님과 수연 사이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구덩이에서 떼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창백한 얼굴은 마치 자신의 악몽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서연 선생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연을 힐끗 보았다. 수연은 떨고 있었고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민준을 꾸짖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마치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가 7년간 쌓아온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준호 경위는 법의학팀 옆에 서서 공사팀이 약 1m 깊이까지 파내려갔을 때 속도를 늦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조심하세요. 그가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떤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세요. 갑자기 한 작업자가 멈췄다. 그의 손에 든 삽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온 현장이 얼어붙은 듯했다. 작업자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자 낡은 천조각이 드러났다. 푸른색이 바랜 흙으로 얼룩진 천조각이었다. 군중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고 몇몇 학부모들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다. 서연 선생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민준이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천이었다. 낡고 너덜너덜해졌지만 여전히 작은 꽃무늬가 희미하게 보였다. 민준아, 너 정말 사실을 말했구나? 수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했고 두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천에 고정되어 있었다. 법의학팀이 빠르게 다가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렸다. 그들이 천을 펼쳤을 때 작은 몇 조각들이 떨어져 붉은 흙 위에 하얗게 빛났다. 한 학부모의 비명이 침묵을 깨뜨렸다. 수연은 쓰러져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서연 선생님이 재빨리 수연을 부축했지만 그녀 자신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내 동생. 민준이가 속삭였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서연 선생님만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동생은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마치 아이가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준호 경위는 법의학팀에게 증거를 수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법의학 전문가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천과 뼈 조각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것은 신생아의 뼈입니다. 이미경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부패 정도로 볼 때 약 6차 7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온 현장이 침묵에 빠졌다. 6, 7년이라면 민준이가 태어난 시점과 일치합니다. 바리케이드 밖에 군중이 폭발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쳤다. 다른 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었고 소식은 금방 퍼져 몇 분 안에 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사실을 말했어. 누군가 외쳤다. 정말로 아기의 시신이 있었어. 소문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귀신 이야기부터 이 땅이 한때 야전 병원이었던 곳의 어두운 비밀까지. 김 교장은 한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학교 운동장을 파는 결정이 이렇게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준호 경위에게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건 너무 큰일입니다.
준호경위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역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는 즉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수연 씨가 출산한 병원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그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흔적이 있을 겁니다. 수연은 서연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어난 후 민준을 꽉 안고 흐느꼈다. 미안해, 엄마가 믿지 않아서. 그녀는 계속 반복했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했다.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구덩이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형제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서연 선생님은 옆에 서서 자신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연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 자신도 진실 앞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빠르게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떠날 것을 요청했다. 법의학팀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조사했지만 천과 몇 개의 뼈 조각 외에는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준호경위는 모든 시료를 도시의 실험실로 보내 DNA 분석과 사망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만약 이것이 신생아이고 수연 씨의 출산 시기와 일치한다면 의료사고 또는 더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황혼이 내리자 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다. 붉은 벽돌이 있던 자리는 이제 학교의 중심부에 상처처럼 남겨진 빈 구덩이가 되었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학부모들이 분노와 함께 떠나갔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두려움을 안고 갔다. 수연은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도 모르던 비밀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서연 선생님은 학교에 남아 희미한 불빛 아래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 그의 꿈, 그리고 낡은 푸른 천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 6살 아이가 그런 끔찍한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 그녀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논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민준이가 해냈구나.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마을에서는 민준과 푸른 천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모든 골목과 구석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아이가 천안의 눈을 가졌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쌍둥이 형제의 영혼이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 선생님은 소문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다. 진실은 소문이 아니라 과거 어딘가에 병원 기록 속에 있었다. 그리고 7년 전에 누군가가 묻으려 했던 비밀 속에 있었다. 밤이 내리고 달빛이 빈 구덩이를 비추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다. 운동장은 조용했지만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붉은 벽돌 아래의 발견은 단지 더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고 모든 거짓말을 휩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붉은 벽돌 아래에서 발견된 낡은 푸른 천과 신생아의 뼈는 이제 증거봉투에 담겨 도시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다.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물가에서 길모퉁이까지 소셜미디어 그룹에서 이웃 대화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흘러다녔다. 6살 민준의 이야기. 묻힌 쌍둥이 형제를 본 아이는 충격을 넘어 더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누가 아이를 묻었는가? 왜 병원 기록에는 쌍둥이 출산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민준에게 진실을 알게 했는가? 지역경찰서에서 준호경위는 사건을 담당하며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법의학 실험실에서 보낸 예비 보고서는 뼈가 약 6-7년 전에 사망한 신생아의 것임을 확인했고 민준의 출생일인 2018년 5월 15일과 일치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군. 준호경위는 중얼거리며 수연의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문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산모 장수연, 남아 출산, 제왕절개 수술,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운동장 아래의 발견은 이 진실에 의문을 던졌다. 준호경위는 먼저 수연이 출산한 오래된 야전병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병원은 10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9년에 철거되어 해맑은 초등학교가 지어졌다. 만약 아이가 학교 운동장 아래에 묻혔다면 그것은 그 땅이 아직 병원 부지였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준호경위는 동료에게 말했다. 이형, 우리는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봐야 해.
조사팀은 지방보건부 기록에서 병원 직원 명단을 확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받거나 은퇴했다. 의심의 초점은 수연의 수술을 집도한 최원태 의사에게 맞춰졌다. 최 의사는 이제 환갑에 가까워 인근 도시에서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이 그를 조사차 불렀을 때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이 회피하는 듯했다. 이것이 준호경이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문실에서 최 의사는 준호경이 맞은편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출산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7년 전이고 저는 매달 수십 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기록에 쓰여진 그대로입니다. 준호경이는 낡은 푸른 천과 뼈 조각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보세요. 경위가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학교 운동장, 즉 예전 병원 부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운동장 아래 묻힌 신생아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최 의사는 창백해졌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군가 아기 시신을 그곳에 버렸을 수도 있겠죠. 당시 야전병원은 혼잡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준호경이는 그가 땀을 흘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현재 유골의 DNA를 분석 중입니다. 경위가 말했다. 최 의사의 반응을 관찰하며 만약 이것이 수연 씨와 관련이 있다면 당신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연의 집에서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연은 눈빛이 공허한 채 민준을 안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의 발견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는 몰랐어, 민준아.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만약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민준은 어머니를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동생은 제가 동생을 찾기만 원했어요. 그의 말은 수연이 더 크게 울게 만들었고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서연 선생님이 수연을 방문하여 민준에게 여전히 동생이 꿈에 나타나는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동생을 찾은 이후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제 동생은 이제 떠났어요. 아이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이 이상한 연결을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후 DNA 결과가 실험실에서 도착했다. 준호경이는 봉투를 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는 유골이 수연과 민준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즉 그것은 수연의 아이이자 민준의 형제, 아마도 쌍둥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준호경이는 즉시 수연을 경찰서로 불렀다. 결과를 들었을 때 그녀는 쓰러져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저에게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 선생님이 수연과 함께 왔고 그녀를 위로하며 안았지만 그녀 자신도 진실에 충격을 받았다. DNA 결과는 최 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지렛대가 되었다.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DNA 보고서를 그의 앞에 올려놓았다. 유골은 수연 씨의 아이입니다. 준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의사였습니다. 신생아가 그냥 사라져서 병원 운동장에 묻힐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최 의사는 떨기 시작했고 땀이 이마에 맺혔다. 저는 모릅니다. 그가 더듬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경찰은 한 목격자를 찾아냈다. 한나라는 야전병원의 전 간호사였다. 그녀는 수연이 출산한 밤에 최 의사가 수술실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은 첨보다리를 안고 있었고 불안해 보였다. 그가 실수에 대해 그리고 숨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증언과 DNA 결과는 최 의사를 궁지에 몰았다. 마지막 신문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이 망가질 것입니다. 준호경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말해보세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최 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눈을 감은 채 마치 7년 동안 묻어두었던 악몽과 마주하는 것처럼 보였다. 푸른 천과 붉은 벽돌 아래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한 정해진 밤, 야전병원에서 일어난 암흑의 실수가 모두에게 알려지려는 순간이었다. 경찰서 신문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최 의사는 여러 날의 부인 끝에 이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DNA 결과가 신생아 유골이 수연의 아이임을 확인하고 간호사 한나의 증언이 그를 궁지로 몰았다. 준호 경위는 최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최 의사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채 마치 7년 동안 피해 다녔던 악몽과 마주하는 것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날 밤 수연 씨의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침을 삼켰다. 마치 각 단어가 그의 마음을 베는 칼날 같았다. 준호 경위는 동료에게 녹음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의 시선은 최 의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계속하세요. 경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2018년 5월 15일 그 운명의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은 위급한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즉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다. 야전병원은 시설이 부족했고 저와 한 명의 간호사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 의사가 목이 메인 듯 말했다. 초음파는 당시 선명하지 않았고 장비도 낡았습니다. 저는 한 아이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최 의사는 두 태아를 발견했다. 첫 번째 아이, 민주는 안전하게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이는 더 작았고 이미 자궁 내에서 질식해 있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최 의사가 고백했다. 두 번째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생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고 쌍둥이 출산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했다면 아마도 아이는 살았을 것입니다. 준호 경위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서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를 묻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들고 절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수연 씨는 수술 후 의식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한나는 수술실 밖에서만 도왔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저는 고소당하고 면허를 잃고 왜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이 어둠에 잠겼을 때 최 의사는 수술실에서 푸른 천을 가져와 신생아의 시신을 감쌌다. 새벽 1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몰래 병원 앞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작은 삽으로 그는 나무 아래 얕은 구덩이를 파고 천에 쌓인 시신을 넣은 뒤 흙으로 덮었다. 아무도 발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의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 땅은 나중에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경위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한 아이를 쓰레기처럼 묻었고 가족이 7년 동안 혼란 속에 살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그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 경위는 계속해서 물었다. 푸른 천, 작은 꽃무늬, 정확히 민준이가 묘사한 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귀신이나 그런 것들을 믿지 않지만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연의 집에서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DNA 결과를 알게 된 후 수연은 거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민준을 안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알지 못하고 아이를 잃었어. 엄마는 몰랐어. 민준은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 동생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동생은 엄마가 알기만을 원했어요. 그의 말은 수연의 울음을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상실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서연 선생님이 수연을 방문했고 그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다. 아직도 꿈에서 동생을 보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동생을 찾은 이후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동생은 떠났어요. 아이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민준의 꿈의 정확함, 처음부터 붙인 위치까지는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경찰은 최 의사의 고백 후 추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클리닉을 수색하여 야전 병원에서 가져온 몇몇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다. 비록 수연의 출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나 간호사의 증언이 확인되어 최 의사가 그날 밤 혼자 행동했다는 사실이 강화되었다. 준호 경위는 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관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이것은 범죄를 은폐한 행위입니다. 외부의 여론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시청 앞에 모여 이름 없는 아이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지역신문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민준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다. 지역사회의 압력으로 지방보건부는 옛 야전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했고 다른 가능한 은폐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수연은 고통스럽지만 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 경위를 만나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작은 의식을 치르고 싶다고 요청했다. 제 아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제가 그 아이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이제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영원히. 준호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가 완료된 후 도움을 약속했다. 밤이 내리자 마을은 고요함에 잠겼다. 하지만 민준과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붉은 벽돌 아래의 비밀은 6살 아이의 결연함 덕분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한 가족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한때 존경받던 사람의 몰락이었다. 최 의사는 이제 감방에 앉아 양심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빈 구덩이가 남은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에 대한 상기로 남아있었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의 붉은 벽돌 아래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조용한 마을에 남아있었다. 최 의사는 과실치사와 시신은닉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그에게 수연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지만 어떤 금액도 아이를 잃은 고통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옛 야전병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의료관리에 있어 더 많은 실수가 드러났고 지방보건부는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해야 했다. 민준의 이야기, 꿈을 통해 붙인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 6살 소년의 이야기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것은 윤리와 책임에 대한 경종으로 남았다. 수연의 작은 집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수연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이를 위해 작은 추모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연 선생님과 준호 경위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을 골라 집 한쪽에 간단한 제단을 마련했다. 제단 위에는 향로 옆에 빈 액자가 놓여 있었다. 이는 이름 없는 아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수연은 민준의 제안에 따라 잃어버린 아이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작은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빛과 희망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민준아, 네가 동생을 민수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지? 수연이 첫 향을 피우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이 반짝였다. 네, 엄마. 제 동생은 그 이름을 좋아해요. 저는 알아요. 6살 아이였지만 그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을 보였다. 수연은 아들을 안았고 눈물이 뺨을 차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꼈다. 미안해, 민수야. 그녀는 빈 액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는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랐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기억할게. 의식은 간단했고 서연 선생님, 몇몇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준호 경위만 참석했다. 마을절에서 온 스님이 민수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민주는 흰 옷을 입고 어머니 옆에 서서 향을 들고 입술을 움직여 쌍둥이 형제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서연 선생님은 한쪽에 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울부짖던 날들, 붉은 벽돌을 가리키던 결연한 눈빛을 떠올렸다. 민준아,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린 소년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품었다. 의식 후 수연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민준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찾았다. 그녀는 재봉 일을 다시 시작했고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매일 밤 그녀는 민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치 두 아이 모두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한때 악몽에 시달리던 민준은 이제 더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동생을 꿈에서 보지 않았지만 작은 재단을 지나갈 때마다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민수야, 형이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해맑은 초등학교도 서서히 즐거운 분위기를 되찾았다. 공포의 중심이었던 붉은 벽돌이 잇자리에는 이제 하얀 국화 덤불이 심어졌다. 순수함과 치유의 상징이었다. 김 교장은 사건 처리에 너무 신중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직함과 용기에 관한 특별 활동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 이 아이는 우리에게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학부모 회의에서 말했다. 민준은 교실로 돌아왔고 더 이상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귀신을 보는 아이라고 놀렸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선생님은 담임으로서 민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림과 글쓰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민준은 교실에 그림 한 장을 가져왔다. 두 똑같이 생긴 소년이 손을 잡고 벽 앞 파란 들판에 서 있고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건 저와 민수 형이에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 선생님은 그를 안으며 아이가 찾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사건으로 동요했던 마을 공동체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민준과 민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용기와 혈육 간의 신비로운 연결에 관한 전설처럼 전해졌다.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의 하얀 국화를 민수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아이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평화로운 오후, 수연은 민준을 데리고 집 근처 벼밭으로 나갔다. 모자는 둑에 앉아 석양이 내려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아, 아직도 엄마를 원망하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을 위해 더 깊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샘플을 다시 확인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실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으면 아기를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기는 병원에 있어요. 그들은 저에게 아기를 만나게 해주지 않고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요.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제 아기를 영원히 잃을까 두려워요. 김도윤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유료계의 몇몇 동료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의학적 검사라는 명목으로 아기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이임장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수는 침묵했다. 그녀는 한때 이 원장을 믿었고 시댁의 빈 약속을 믿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에게 고통과 실망만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도윤 박사의 진실된 눈빛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과 아기를 정말로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알겠어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아기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도윤 박사는 행동에 옮겼다. 그는 희귀 증후군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기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병원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의료계에서의 명성과 인맥 덕분에 그는 빠르게 승인을 받았다. 그날 지수는 박사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작은 하숙방에서 기다렸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시댁이 이 계획을 알아차릴까봐 모든 노력이 헛되어질까 봐 두려웠다. 오후에 김도윤 박사가 돌아왔다. 그를 보자마자 지수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됐나요? 제 아기를 만났나요? 건강한가요? 김도윤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아기를 만났어요.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좋습니다. 몸에 털이 많은 것 외에는요.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곧 상세한 검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수는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고 감동했다. 최선을 다해 원인을 찾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힘으로 채워졌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둡긴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그녀와 아기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그녀 곁에 있었다. 어둠이 작은 하숙방에 내려앉았다. 방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수의 마음에는 이제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왜냐하면 오직 어머니의 사랑만이 인생의 모든 폭풍을 이겨낼 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김도윤 박사가 아기를 만난 후의 날들은 지수에게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박사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아 검사 과정과 초기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다. 김도윤 박사에 따르면 아기의 건강 지표는 모두 정상이었고 몸에 털이 많은 상태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고 더 자세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괜찮아요. 아기에게 위험한 질병은 없습니다. 더 상세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더 필요해요. 그가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러한 정보가 약간의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아기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다. 매일 밤 그녀는 낡은 싱글 침대에 누워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의 첫 웃음을 보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소중한 순간을 놓쳤다. 하지만 폭풍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아침 지수가 일하기 위해 컴퓨터를 막혔을 때 그녀는 낯선 이메일 주소에서 온 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간결했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 알고 있다. 도망칠 생각 마. 이메일 안에는 지수가 카페에서 김도윤 박사를 만나는 사진들, 심지어 그녀의 작은 하숙방 사진까지 있었다. 아기를 넘기지 않으면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협적인 메시지와 함께 지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마우스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누가 이 사진들을 찍었을까? 민준의 가족일까? 아니면 그녀의 이야기를 신문에 센세이션하게 만들려는 어떤 기자일까?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 박미영의 번호였다. 지수, 영원히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더 이상 가족에는 없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몰래 의사와 연락한 것도, 아기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도. 어떻게 아셨어요? 지수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가 우리를 속일 수는 없어요. 들어보세요. 만약 계속 고집을 피우면 당신이 다시는 아기를 볼 수 없게 만들겠어요. 어머님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저는 아기의 친모예요. 제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법원은 당신이 도망치고 가족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아기를 빼내려고 외부인과 접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법을 이용해 그녀의 모성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만약 박미영이 모든 것을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그녀의 인맥과 돈으로 지수가 패소할 가능성이 컸다. 이제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양육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렇게 하면 충분한 돈을 줄 테니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박미영의 목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 신호음이 마치 지수의 심장에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만약 그녀가 소송을 당하고 양육권을 잃는다면 그녀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다. 지수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숙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녀를 찾아올까? 저예요. 김도윤 박사입니다. 지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김도윤 박사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나타났다.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당신 시댁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고소해서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네, 알아요. 방금 시어머니한테서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그들이 나를 법정에 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김도윤 박사가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는 아동 권리와 여성 권리 관련 사건에 매우 뛰어납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게요. 지수는 김도윤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신뢰와 지지의 빛이 번쩍였다. 처음으로 많은 날들이 지난 후 그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일단은 진정하고 어떤 정보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주선할게요. 우리는 그들이 당신의 모성을 빼앗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가시밭길일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동반자가 생겼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믿음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지수는 얼마나 많은 폭풍이 오더라도 아기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모든 장애물보다 강하고 그녀가 작은 아기를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김도윤 박사와의 만남 이후 지수는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다. 그러나 곧 다가올 법정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준의 가족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그녀는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어머니였다. 며칠 후 김도윤 박사는 지수를 그의 친구 황 변호사에게 소개했다. 황 변호사는 아동 권리와 가정 폭력 관련 많은 사건을 맡아왔다. 첫 만남에서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이해심이 가득했다. 지수 씨, 당신의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례는 복잡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기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의료 처치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아기를 돌볼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춘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제 아이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계속했다. 당신 시댁은 당신이 갑자기 병원을 떠난 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당신이 아기를 유괴하려 했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기의 안전을 걱정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런 모든 혐의를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 아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가 아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어요. 우리는 법원에 당신이 감독하에 아기를 만날 수 있도록 임시명령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화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지수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 한편 민준의 가족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미영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수의 음모의 희생자라고 감정적으로 주장했다. 지수가 의도적으로 아기의 상태를 숨기고 가족의 동의 없이 아기를 데려가려 했다고 했다. 우리는 단지 손자를 위한 최선을 바랬을 뿐입니다. 지수는 아직 젊어요.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은 단지 아기가 최상의 의료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지수는 이것을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지역 방송에서 계속해서 방영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수를 향한 비난과 소문이 더 많아졌다. 황 변호사는 즉시 언론사들에 연락하여 거짓 정보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명예훼손 및 비방에 대해 민준의 가족을 고소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지수 씨,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여론을 주도하도록 내버려두면 대중의 의견은 그들 쪽으로 기울 것이고 이는 소송에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지수는 동의했다. 그녀는 언론을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답변을 제공했다. 점차 이야기는 더 복잡해졌다. 몇몇 진실된 기자들이 민준의 가족에게 반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왜 박미영은 지수가 아기를 만나는 것을 막는지, 왜 아기가 명확한 의학적 이유 없이 그렇게 오래 병원에 격리되어 있었는지, 언론의 압력으로 아기가 치료 중인 병원도 언론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그들은 아기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 아기를 격리한 것은 의학적 이유가 아니라 예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큰 전환점은 김도윤 박사가 상세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왔다. 그는 즉시 지수와 황 변호사를 만났다. 결과는 아기가 하이퍼트리코시스와 관련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기의 몸에 털이 많은 상태가 일시적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면 제 아기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가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사랑이 있는 가정 환경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 변호사는 신속하게 이 결과를 소송 자료에 추가했다. 이것은 아기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으며 격리나 특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중요한 증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준의 가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미영은 더 이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민준도 더 이상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지수와 아기가 감독하에 만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함으로써 압력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만남이 잘 진행된다면 이것은 지수가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만남은 맑은 아침에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지수는 심장이 세게 뛰며 법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손은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아기를 태운 차가 법원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아기는 내려져 간호사의 팔에 안겨 있었다. 아기의 눈이 지수의 눈과 만났을 때 그 맑은 눈동자가 빛나는 것 같았다. 아기는 작은 손을 지수를 향해 흔들며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그 순간 지수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더 이상 소음도 호기심 어린 시선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의 소중한 아기만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온 세상이었다. 지수는 다가가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다. 그녀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아기를 되찾는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다른 한편에서는 박미영과 민준이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성애가 이토록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기를 위해, 사랑을 위해, 정의가 결국 그녀와 아기에게 있다는 믿음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법원에서의 감독된 만남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털로 덮인 아기를 가슴에 안은 지수의 모습, 엄마의 가슴에 기대는 아기의 모습은 많은 마음을 녹였다. 지수의 진실함과 신성한 모성애는 모든 편견을 넘어서 어려운 법적 싸움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만남 이후 황 변호사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소송을 강화했다.
그는 법원에게 병원에서의 아기 치료 전 과정을 재검토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수가 집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임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민준의 가족 쪽에서는 저항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박미영은 더 이상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민준 가족의 변호사는 지수에게 합의 제안을 했다. 그들은 지수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큰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기와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지수는 협상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황 변호사도 동의했다. 제 의뢰인은 재산이나 물질적 이득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기를 키우고 돌볼 권리만을 요구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수의 단호함 앞에서 민준의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여론이 점점 지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소송이 길어지면 가족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지수의 합법적인 모성권을 방해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을 위험도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도윤 박사는 계속해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연구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지수와 아기를 방문하여 아기의 발달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약 3개월 후 아기 몸의 두꺼운 털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다. 검은 털은 옅어지고 빠져나가 다른 아기들처럼 분홍빛 피부를 드러냈다. 김도윤 박사는 아기의 몸이 의학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희귀한 현상입니다. 아마도 출산 후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가 완전히 건강하고 위험한 질병의 징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도윤 박사는 병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한때 지수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셜미디어의 악의적인 댓글들은 점차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로 바뀌었다. 지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의 강인함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댓글들은 지수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사회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성애와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에 관한 이야기였다. 여론의 압력과 황 변호사의 명확한 증거 앞에서 민준의 가족은 마침내 양보하기로 했다. 그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서 공식적인 화해 만남을 제안했다. 만남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다. 민준은 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너와 아기 편에 서지 않은 것을 정말 미안해. 민준이 신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론이 두려웠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었어. 지수는 침묵했다. 그녀는 한때 이 사과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제 그것을 들으니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시간과 아기를 향한 사랑이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했다.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아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에게 아버지가 될 두 번째 기회를 줄 거야. 항상 강인함을 보여왔던 박미영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다가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내가 틀렸어요. 편견과 두려움이 사랑을 흐리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수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품 안의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많은 폭풍을 겪었지만 마침내 평화의 항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화해 모임의 끝에 법원은 공식적으로 지수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민준의 가족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아기를 함께 돌보기로 동의했다. 지수는 예전에 두 부부가 살던 작은 집으로 돌아가 깨진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가정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아기는 날이 갈수록 자랐고 몸의 털은 완전히 사라졌다. 아기에게는 밝은 눈, 순수한 미소가 있었고 엄마에게 매우 애착이 있었다. 매일 아침 아기는 엄마라고 부르며 작은 집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지수와 아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아동 권리와 모성애에 관한 워크숍에서 자신의 여정을 나누도록 초대받았다. 그리고 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눈은 행복과 자부심으로 빛났다. 결국 지수는 모든 것을 극복했다. 단지 아기를 되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이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어두운 비 내리는 밤에서 평화로운 햇살까지 영원한 모성애에 관한 이야기로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시간이 흘러 지수의 작은 집은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매일 아침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하늘이라고 불리는 아기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한때 두꺼운 털은 이제 먼 기억일 뿐이었다. 하늘이는 이제 윤기 있는 검은 머리카락,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이가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 지수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 심장이 세게 뛰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지수는 멈췄지만 하늘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손을 놓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빠르게 달려갔다. 한 어린 소녀가 하늘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물었다. 새 친구야. 나는 미나야. 너는 이름이 뭐야? 하늘이야, 아이가 대답했다. 새 친구를 만나 그의 눈이 밝게 빛났다. 예쁜 이름이다. 그네 타고 싶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며 지수는 마치 가슴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한때 그녀는 아이가 항상 다르게 여겨질 것이라고 잔인한 편견의 그림자 아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평범한 아이처럼 살고 있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민준과 박미영의 경우 그들도 진정으로 변했다. 민준은 주말마다 아이를 방문하여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처음에는 지수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녀는 민준이 진정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지수가 우연히 민준이 하늘이에게 길 잃은 어린 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으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단지 하늘이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양쪽 가족 모두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때 냉혹하고 편견에 가득 찼던 박미영은 이제 손자를 깊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종종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겨울에는 아이를 위해 직접 스웨터를 뜨개질했다. 한 번은 그녀가 지수 옆에 앉아 눈에 후회가 가득한 채로 말했다. 내가 많이 틀렸어요.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미영의 손을 잡았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유대는 점차 회복되었다. 그들은 단지 명목상의 친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하늘이를 키우는 가족이 되었다. 한편 김도윤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다. 지수와 하늘이의 이야기는 이 희귀한 위약 현상에 관한 과학 논문을 쓰는 영감이 되었다. 그는 또한 정기적으로 지수의 가족을 방문했는데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가까운 친구로서였다. 어느 날 김도윤 박사는 지수와 하늘이를 아동 권리와 모성애의 힘에 관한 컨퍼런스에 초대했다.
컨퍼런스에서 지수는 초기의 어려운 날들부터 모성권을 되찾기 위한 여정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청중의 마음에 닿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아이가 겪은 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어머니라도 제가 했던 것처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후 많은 사람들이 지수에게 다가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TV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지수와 하늘이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번역 일을 계속했고 가끔 글쓰기 프로젝트도 받았다. 하늘이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그가 그린 그림들, 그가 배운 노래들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이 집 현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이가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왜 하늘이 분홍색이에요? 태양이 자러 가기 때문이야. 태양이 피곤할 때 오늘 하루가 지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하늘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거야. 하늘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지수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너의 모든 날은 아름다울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항상 사랑받기 때문이야. 석양 속에서 함께 앉아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자의 모습은 마치 평화롭고 완벽한 그림 같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치유되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어머니에서 지수는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모성애의 힘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남아있는 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수와 하늘이의 삶은 마치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그림 같았다. 한때는 고통의 회색, 절망의 검은색이 있었지만 결국 행복과 평화의 분홍색이 승리했다. 그들은 어두운 날들 이후 빛을 찾았고 그들의 여정은 인내, 사랑,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서울 외곽 작은 구립병원의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출산실의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긴장된 심장 박동을 더욱 고조시켰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산부인과 복도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의료장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창백한 황색 조명이 하얀 벽에 드리워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출산실에서 지수는 분만대 위에 누워 창백한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다. 고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미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강한 수축이 그녀의 몸 전체를 떨게 했다. 지수의 남편 민주는 옆에 서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민준이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있었다. 이 원장은 20년 이상의 산부인과 경험을 가진 의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는 화면 옆에 서 있었다. 아기 심장 박동은 안정적이에요. 모든 지표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비쳤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예정일을 일주일 넘긴 후에야 지수에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들은 태아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원장의 전문적 직감은 그가 완전히 안심할 수 없게 했다. 아기 머리가 보여요. 지수씨, 힘을 세게 주세요. 이 원장이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크게 말했다. 지수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밀었다. 고통이 그녀의 몸 전체를 찢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긴장된 순간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명확하고 큰 울음소리가 방의 침묵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 직후 다시 침묵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더 무겁고 불안한 침묵이었다. 축하의 말도 웃음소리도
지수를 위한 포옹도 없었다. 대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집중되었다. 한 젊은 간호사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이 떨려 의료기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른 한 명은 재빨리 입을 가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천 건이 출산을 도운 이 원장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전체 경력 동안 그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목이 쉰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지수는 분만대에 누워 숨이 약하게 나왔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내 아기는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원장이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고 즉시 아기는 하얀 천으로 쌓여 출산실 밖으로 급히 옮겨졌다. 차가운 형광등이 민준에게 비쳤고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아내의 손을 놓았다. 지수는 아기를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침대에 다시 쓰러졌다. 내 아기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와 지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쉬세요. 아기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다시 데려올게요. 하지만, 왜요? 아기를 안고 싶어요. 지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출산실 밖에서 병원 이사회에 긴급 전화가 걸렸다. 최고 의사들이 한밤중에 소집되었다. 아무도 지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몽롱한 상태로 밀려났다. 민주는 복도에 서 있었고 그의 다리는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답 없는 질문들이 가득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아기는 다른 정상 출산처럼 지수에게 건네지지 않았을까? 밖의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번개가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민주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빗방울이 차가운 눈물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무겁게 느껴졌고 모호한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한쪽 구석에서 이 원장은 간호사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당신 확실해요. 아기가 정말로 그렇게 두꺼운 털로 덮여 있다고요. 네, 전신이, 얼굴까지도. 마치. 간호사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충격이 남아 있었다. 이 원장은 침묵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펜을 꽉 쥐었다. 그는 하이퍼트리코시스,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오직 의학 서적을 통해서였다. 이것은 그가 직접 목격한 첫 번째 사례였고 이는 그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결과를 의미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요. 이 원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그의 눈에는 숨기기 어려운 걱정이 비쳤다. 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마치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수술 후 회복실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기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빗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동안 어딘가 병원에서 약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도움 요청처럼 울려 퍼졌다. 지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몸이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수술 부위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주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그녀 마음속의 공허함이었다. 출산 후 거의 3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아기를 안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아기가 어떤지 말해주지 않았다. 병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지수는 일어나려고 애썼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무거웠다. 창문 밖으로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물방울들이 흐린 유리창을 타고 슬프게 흘러내렸다. 민주는 여기 없었고 그녀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지수는 간호사를 부르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통증을 참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는 병실을 나와 특별치료실을 향해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거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길을 문에 대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원장님, 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들렸다. 산모의 가족이 아기를 보길 원해요.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그들이 아기를 볼 수 없어요. 이 원장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우리는 더 많은 검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서울에서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산모 가족이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숨길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기가 특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절대로 어떤 이미지나 정보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지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녀의 다리는 약해졌다. 특별한 건강검진? 왜 그녀의 아기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할까? 수술 부위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그녀는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모든 힘을 다해 서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볼 필요가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 원장이 나왔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간호사가 얇은 천으로 덮인 신생아 침대를 밀고 있었다. 그는 바로 거기에 서 있는 지수를 보고 놀랐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 씨, 당신은 쉬어야 해요. 당신의 건강 상태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내 아기 어디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쉬었고 각 단어는 고통스러운 가슴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왜 아무도 내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이 원장은 침묵했다가 간호사에게 신생아 침대를 앞으로 밀어달라고 신호를 보냈다. 지수 씨, 진정하세요. 아기는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할 뿐이에요. 지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하얀 안경 뒤에 숨겨진 공포를.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아기를 보고 싶어요. 그녀가 소리쳤고 그 소리는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지수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원장은 간호사에게 얇은 천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수는 침대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멈출 것 같았다. 아기는 거기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피부는 분홍빛이었지만 온몸이 두꺼운 검은 털로 덮여 있었다. 털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얼굴, 팔다리, 심지어 작은 손가락에도 있었다. 검은 털이 모든 곳에 덮여 있었다. 지수는 뒤로 물러났고 그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아니, 이럴 수 없어. 이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하이퍼트리코시스, 즉 신체가 과도한 털을 생성하게 하는 유전적 장애라고 의심합니다. 지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작은 아기가 동물의 털처럼 보이는 두꺼운 털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과 고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이런 거죠? 이전의 초음파는 다 정상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이퍼트리코시스는 일반적으로 초음파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발생하거나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족과 민준의 가족은 모두 건강해요. 아무도 이런 적 없어요. 이 원장은 말을 멈췄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출산 전 검사는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로 의학적 수수께끼였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머뭇거렸다. 그녀는 두려웠다. 아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다. 복도에서 민준이 막 도착했다. 그는 아내의 울음소리와 의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다리는 마치 바닥에 고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는 두꺼운 검은 털로 덮인 아기가 있었다.
아기의 눈이 열리고 순수하고 무고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민주는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얼굴을 돌렸고 그의 눈은 피했다. 지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진실과 혼자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빗방울들은 차가운 유리창을 때렸다. 고립되고 외로웠다. 지수는 이 밤이 폭풍우 치는 날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작은 아기, 그 작은 생명체는 어떤 일들과 마주해야 할까? 그리고 그녀, 한 어머니로서 운명의 잔인함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까? 민준의 뒤돌아선 모습,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지수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것 같았다. 상실감, 고통, 두려움이 차가운 복도를 가득 채웠다. 특별치료실의 문이 닫히고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격리되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마치 젊은 어머니와 그녀의 다른 아기를 위해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비는 계속해서 사흘 동안 쏟니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지수와 그녀의 작은 아기의 상황을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지수는 특별 건강검진이라는 이유로 아기를 만나지 못한 채 병실에 격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이 원장에게 물었지만 항상 모호한 대답과 피하는 눈빛만 돌아왔다. 민주는 달랐다. 아기를 본 그 순간부터 그는 거의 사라졌다. 그는 아내를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았고 지수의 어떤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전화는 울리기만 할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지수는 병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잠 부족으로 창백했다. 그녀는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소문은 바로 이 작은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아기를 보고 의료기구를 떨어뜨릴 뻔했던 젊은 간호사가 자제력을 잃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는 한 입에서 다른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곧 병원의 내벽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 아기가 괴물같이 태어났대. 맞아,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 동물처럼 보인대. 그건 업보라고들 해. 그 가족은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소문은 빠르게 시장의 대화, 길가 커피숍의 대화, 심지어 몇몇 작은 신문들에서 마을의 늑대 아기에 대한 센세이셔널한 기사로 변했다. 지수는 알고 있었다. 친절한 간호사가 점심시간에 그녀에게 휴대폰을 가져와 소셜미디어에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특별치료실의 유리창을 통해 몰래 찍힌 자신의 작은 아기의 사진과 함께 두꺼운 털로 덮인 채 태어난 아기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보았다. 지수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제 그것은 처음 날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무력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가 영원히 그녀를 떠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의 절반이 가려져 있었다. 지수는 멀리서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기쁨과 고통으로 동시에 뛰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민주는 살짝 손을 뺐다. 이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너무 무서웠어. 민주는 아내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신발에 고정되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뭘 더 생각할 게 있어? 우리 아기야. 내가 9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키워서 낳은 아기라고. 그게 정말 내 아기인지 확신해. 민준의 말은 지수의 심장에 비수로 꽂혔다. 그녀는 물러서며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봐, 지수야. 그 아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보라고. 온 마을이 우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 어머니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아기가 저렇게 태어난 게 아닌지 말씀하셨어.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기를 끔찍한 무언가로 생각한다고. 민주는 침묵했지만
그의 침묵은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이제 충분히 견뎠어. 당장 내 아기를 만나고 싶어. 지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지수야, 고집 부리지 마. 어머니가 이 원장님과 얘기하셨어. 아기를 서울의 특별치료센터로 보낼 수 있대. 아기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치료? 뭘 치료한다는 거야? 우리 아기는 괴물이 아니야. 하지만 정상도 아니잖아. 이해 못하겠어. 아기를 여기 둔다면 우리는 절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매일 수치심에 울고 계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우리 아기에게는 사랑과 가족이 필요해. 내가 그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민주는 등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아기를 지키겠다면 혼자 키워야 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민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수는 복도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걸었다. 그녀는 특별치료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작은 아기가 격리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지수는 몸부림쳤다. 그녀는 소리쳤다. 내 아기 어디 있어요? 내 아기를 보고 싶어요. 지수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호기심 어린 눈길들을 끌어모았다. 이 원장이 나타나 간호사들에게 지수를 병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지수 씨, 진정하세요. 진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요? 내 아기가 이상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데? 왜 내 아기를 숨기는 거예요? 왜 내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지수의 충혈된 눈을 바로 보지 못했다. 아기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요. 우리는 단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그저 아기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힘이 빠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렸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젊은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와 섞여 들렸다. 바깥의 폭풍우는 계속되었지만 지수의 마음속 폭풍은 더 격렬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오직 자신만이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그녀를 떠났을지라도 사회가 등을 돌렸을지라도 그녀는 결코 아기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여론의 폭풍 이후 지수의 병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전날의 논쟁 이후 민주는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았다. 지수의 전화는 침묵의 공허함 속으로 빠졌다.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심지어 시댁에서도 아무도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치 한 전염병 환자처럼 아무도 가까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수의 수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들렀지만 이전처럼 인내심 있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건강에 대해 상기시켰지만 실제로는 아기가 이송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돌볼 충분한 시설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로 아기를 이송하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돼요. 내 아기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지수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아기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계속하면 아기는 평생 차별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아기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원장은 침묵했다. 그는 지수 같은 어머니에게 아기와의 이별은 영혼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준의 가족과 지역 당국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남편의 가족이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빼앗기는 생각은 그녀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오후 지수의 시어머니 박미영이 병원에 왔다. 60대의 여성으로 외모는 다정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서로 맞물려 있었고 각 손가락은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꼬여 있었다. 지수 씨, 진지하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지수는 일어나 앉았다. 이불 가장자리를 단단히 잡고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이미 지쳤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을 견딜 수 없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지수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마음은 이미 파도치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아기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요. 아기를 서울의 의료센터로 보낼 거예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상한 아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손자예요. 민준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아이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세요? 그 아이가 내 손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 아이를 돌볼 능력이 있나요?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저런 아이는요. 마지막 단어들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마치 벽에 밀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기는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박미영의 얼굴이 변했다. 부드러운 말투에서 이협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우리가 가진 인맥을 생각하면 당신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나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돈도 없고 옆에 있어줄 가족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었다. 박미영은 일어서서 재킷을 정리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고집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지 않길 바라요. 문이 닫히자 지수는 침대에 쓰러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에 얼굴을 묻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력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날 밤 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빗속에서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임신했을 때의 날들을 떠올렸다. 민준이 그녀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의 발차기를 느끼던 저녁들을,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완벽한 가족, 평화로운 날들을 꿈꾸었는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파괴되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등을 돌렸고 시댁은 그녀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작은 아기는 어딘가 차가운 유리 뒤에 누워 있었고 아무도 그녀가 아기를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도 아기가 안전한지 알려주지 않았다. 한 생각이 지수의 마음에 번쩍 떠올랐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녀는 아기를 병원에서 데려나가야 했다. 시댁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했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지수는 침대를 떠났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필요한 것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특별 치료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의 전등이 깜빡였고 약한 불빛은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녀는 벽에 몸을 숨기며 한 걸음씩 아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특별 치료실 문은 이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었다. 지수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그 문을 넘어가면 자신과 아기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폭풍우를 통과하더라도 결코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수는 특별치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차가운 문손잡이에 닿았다. 안에는 그녀의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다. 투명한 유리 뒤에 격리되어. 그녀는 당직 간호사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부드럽게 돌려 밀어 열었다. 방 안의 빛은 복도의 강한 빛보다 더 부드러웠다. 유리 인큐베이터가 방 모퉁이에 있었고 의료 장비들이 일정하게 삐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수는 다가갔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아기는 자고 있었다. 작은 얼굴은 눈을 감고 있었고 부드러운 검은 털이 얼굴, 손, 작은 발가락까지 온몸을 덮고 있었다. 지수는 손을 뻗어 유리를 만졌다. 차가운 감각이 살을 통과했지만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애야, 엄마야. 그녀는 속삭였다. 아기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지수는 돌아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한 젊은 간호사가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보였다.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아기를 안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지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할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간호사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성과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다. 마침내 그녀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 뚜껑을 열었다. 몇 분만이에요. 누가 알게 되면 당신과 나 모두 큰 문제에 처할 거예요. 지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며 작은 아기를 받아들었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아기의 체온을 느꼈다. 갓난아기 냄새, 부드러운 피부, 검은 털로 덮여 있지만 아기의 눈이 천천히 가을 호수 표면처럼 맑게 어떤 파문도 없이 열렸다.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지수는 속삭였다. 그녀는 얼굴을 아기의 따뜻한 피부에 가까이 대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가 이 순간에 더 오래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굽이 높은 신발 소리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이지만 이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간호사는 급하게 지수에게 아기를 다시 인큐베이터에 눕히라고 신호했다. 가세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아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키스하고 빠르게 방을 나섰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달렸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세게 뛰었다. 깜빡이는 불빛들은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만약 잡히면 그들이 그녀의 모성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는 아기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지수는 병원 문을 통해 달려나갔다. 그녀의 맨발이 비에 젖은 땅을 밟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빗방울이 마치 바늘처럼 그녀의 살을 찔렀다. 그녀는 몇 벌의 옷과 신분증을 담은 작은 가방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걸었다. 어두운 골목길과 진흙투성이 길을 통과하며 걸음 하나하나가 고통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기, 그 순수한 눈빛,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보호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도시 외곽의 낡은 하숙집을 찾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중년의 여성으로 불쾌한 표정이었지만 지수가 작은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많이 묻지 않았다. 방은 겨우 10평 정도로 벽은 습기가 차 있고 창문은 금이 가 있었지만 적어도 지수가 일시적으로 숨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다리는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전화도 없고 돈도 없고 지수는 자신이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시댁이 찾아올까 봐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도 그들까지 곤경에 빠뜨릴까 봐 두려웠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는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은 임금으로 번역, 프리랜서 글쓰기 일을 받아들였지만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했다. 가끔 지수는 하숙집 근처 공원에 나가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도 그렇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기를 안았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지수는 계속할 동력을 얻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오직 그녀만이 아기에게 미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지수의 몸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항상 발견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선단체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고 그들이 아기를 병원에서 안전하게 데려나올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밖의 폭풍은 그쳤지만 지수의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힘들 것임을 알았지만 매 걸음은 그녀와 아기가 재회하는 날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지수는 작은 창가에 앉아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있었다. 모성애의 불꽃,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불꽃.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얼마나 많은 폭풍을 지나가야 하든 그녀는 결코 작은 아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작은 하숙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매일이 걱정과 갈망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병원과 연락할 방법을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아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었고 이 원장에게 걸었던 전화도 응답이 없었다. 민준의 가족도 완전히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 어느 흐린 오후 지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번역일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낯선 번호에 그녀는 주저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맞으신가요? 네, 저예요. 지수는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김도윤 박사입니다. 희귀질환 연구 전문가예요. 지수 씨의 아기 상황에 대해 들었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모든 말이 그녀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둠 속에서 빗줄기처럼 들렸다. 어떻게 저에 대해 아셨나요? 최근에 늑대 아기에 대한 뉴스를 받고 병원에서 유출된 정보도 있었어요. 당신이 그곳을 떠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니고 당신과 아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찾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한때 의사들, 도움을 준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그녀와 아기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김도윤 박사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다른 종류의 진실함을 느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직접 만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을 약속합니다. 잠시 주저한 후 지수는 동의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틀 후 지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김도윤 박사는 50대 남성으로 마른 체형이었지만 밝고 열정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간단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지수가 만났던 차갑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윤 박사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공감이 비쳤다. 당신이 많은 것을 견뎌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수는 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서로 꽉 쥐고 있었고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저를 도우실 수 있나요? 저는 여러 해 동안 하이퍼트리코시스를 연구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건의 사례만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나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신의 아기에게는 이런 가족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모든 산전 검사는 정상이었어요. 저희 가족이나 민준의 가족 중 누구도 비슷한 상태를 겪은 적이 없었어요. 김도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방을 열어 서류 묶음을 꺼냈다.